유명한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읽어보겠습니다. 대표작이죠. 1500쪽 정도에 따르는 대단히 두꺼운 책입니다. 워낙 톨스토이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이 책에 표현된 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1828년 러시아 야스나야 폴라냐에서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844년 카잔 대학교에 입학하나 대학 교육의 실망, 1847년 고향으로 돌아갔다. 진보적인 지주로서 새로운 농업 경영과 농로 계몽을 위해 일하려 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이후 3년간 방탕한 생활을 했다. 1851년 마탱에 있는 카프카스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다. 이듬해 잡지 소브레메니크의 익명으로 연재를 시작하면서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작품 집필과 함께 농업 경영에 힘을 쏟는 한편 농민의 열악한 교육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되어 학교를 세우고 1861년 교육잡지 야스나야 플라냐를 간행했다. 1862년 결혼한 후 문학에 전념해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등 대작을 집필 작가로서의 명성을 누렸다. 그러나 이 무렵 삶에 대한 회의에 시달리며 정신적 위기를 겪었다. 그리하여 1880년 이후 원시 기독교 사상에 몰두하면서 사유재산 제도와 러시아 정교의 비판을 가하고 교의 신학 비판, 고백 등을 통해 톨스토이즘이라 불리는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했다. 또한 술과 담배를 끊고 손수, 밭 일을 하는 등 금욕적인 생활을 지향하며 빈민 구제 활동도 했다. 1899년 종교적인 전향 이후의 대표작 부활을 완성했고 수익은 당국의 탄압을 받던 두오보로 교도를 캐나다로 이주시키는 데 쓰였다. 부활에 러시아 정교를 모독하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1901년 종무원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사유재산과 저작권 포기 문제로 시작된 아내와의 불화 등으로 고민하던 중 1910년 집을 나가 폐렴을 앓다가 아스타포브 역장의 관사에서 영면했다. 이 책은 모두 제8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부에는 이제 여러 개의 글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크게 안나 까레니나와 이 레비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레비인이 그 톨스토이 자신을 좀 그 상징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부 1.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오볼론스키의 집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집 가정교사로 있던 프랑스 여자와 바람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남편에게 더 이상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이 벌써 사흘째 이어지자 당사자인 부부뿐 아니라 다른 가족과 하인들까지 못 견디게 괴로웠다. 가족과 하인들은 모두 오볼론스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심지어 여인 속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도 오볼론스키가의 부부, 가족, 하인들보다는 사이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내는 자기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모 잃은 고아처럼 온 집안을 뛰어다녔다. 가정교사인 영국 여자는 가정부와 다투더니 친구에게 새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편지를 썼다. 요리사는 어제 그것도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집을 나가버렸다.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한이와 마부는 급료를 계산해달라고 성화를 부렸다. 부부싸움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스테판 아르키지키 오블론스키 공작, 세간에서는 그를 스티바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놨네요. 오블론스키 공작은 평상시처럼 아침 8시에 눈을 떴다. 그가 누운 곳은 아내의 침실이 아닌 자기 서재의 모로코산 가죽 소파 위였다. 그는 소파의 스프링 위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나약한 살찐 몸뚱이를 뒤집어 돌아 눕더니 다시 한숨 푹 자고 싶은지 베개를 꼭 끌어안고 거기에 뺨을 파묻었다. 그러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아 눈을 떴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됐더라? 그는 꿈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 맞아. 알라빈이 다름슈타트에서 만찬을 베풀었지? 아니야. 다름슈타트가 아니라 미국풍의 장소였는데? 그래. 다름슈타트는 미국에 있지. 맞아. 알라빈이 유리 테이블에서 만찬을 베풀었어. 그래. 그리고 그 유리 테이블들이 노래를 불렀어.
나의 보물이었지? 아니, 나의 보물이 아니라 더 멋진 노래였는데, 그리고 유리로 된 작은 술병들이 있었어. 그 술병들은 모두 여자였고,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이 나의 보물은 아마도 모차르트의 돈 조바니 가운데 나오는 돈 오타비오가 부르는 내 연인을 위해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두 눈이 명랑한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아, 멋있었어. 정말 좋았지. 또 거기에는 굉장한 것들이 많았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현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지. 그는 나사 커튼 사이로 새어든 한 줄기 빛을 보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소파에서 다리를 내리고 아내가 지어준 슬리퍼를, 금빛 모로코 가죽으로 테를 두른 그 슬리퍼를 두 발로 찾았다. 관로 속에 아내가 지난해에 생일 선물로 지어준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9년 동안 몸에 밴 오랜 습관에 따라 그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그의 침실에서 늘 실내복을 걸어두던 곳으로 손을 뻗었다. 그제야 불현듯 자기가 왜 아내의 침실이 아니라 자신의 서재에서 잠들었는지 생각났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이마를 찌푸렸다. 아.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떠올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그러자 머릿속에 아내와 싸울 때의 세세한 장면,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가 새삼 떠올랐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자 못 견디게 괴로웠다. 그래, 아내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용서할 수 없겠지. 가끔 끔찍한 건 모든 원인이 내게 있긴 해도 내가 잘못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모든 드라마가 있지.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그 다툼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절망적인 의조로 중얼거렸다. 무엇보다 불쾌했던 것은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가 아내에게 줄 큼직한 배를 들고 즐겁고 흐뭇한 기분으로 극장에서 돌아왔을 때였다. 아내는 응접실에 없었다. 아내가 서재에도 없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마침내 침실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폭로한 불행의 편지를 손에 쥔 아내를 발견했다. 그녀가 언제나 걱정이 많고 부산스럽고 다소 아둔하다고 생각했던 돌리가 손에 편지를 쥔 채 꼼짝 않고 앉아 공포와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죠? 이건 말이에요. 그녀가 편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이 회상 장면에서 스테판 아르카지치를 괴롭힌 것은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사건 자체보다 자신의 아내의 말해 보인 태도였다. 그 순간 갑자기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들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의 죄가 드러난 지금 그는 아내 앞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화를 내거나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용서를 빌거나 차라리 퇴연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든 그가 한 행동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관로 속에 생리학을 좋아하는 아르판 아르카지치는 뇌신경의 반사작용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평상시의 선량한 미소를, 그 선량함 때문에 철없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 철딱선이 없는 미소는 그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미소를 본 돌리는 육체적인 고통이 엄습하기라도 한 듯 부들부들 떨더니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며 지독한 말을 퍼붓고는 방에서 뛰쳐나가고 말았다. 그때부터 그녀는 남편을 보려 하지 않았다. 이게 다 멍청한 미소 때문이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나? 그는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2.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스스로에게 솔직한 사람이었다. 자신을 속이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스스로에게 단언하지도 못했다. 6해 전쯤 처음으로 부정을 저질렀을 때 후회하던 것에 대해 이제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쉽게 사랑에 빠지는 34살의 미남인 자신이 5아이와 죽은 2아이의 어머니이자 자기보다 겨우 1살 적은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다만 아내에게 자신의 부정을 더 잘 속이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충분히 절감했고 아내와 아이들과 자신이 가엾다는 생각을 했다. 그 소식이 그녀에게 그토록 강한 충격을 줄 알았다면 어쩌면 그도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더 잘 감출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는 결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한 적이 없었고 그저 막연히
아내가 오래전부터 자기의 부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라고 여겼다. 심지어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고 나이도 많고 쇠잔한 그녀가 뛰어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이 그저 선량한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그녀가 공정심을 발휘해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던 것이다. 끔찍해. 끔찍한 일이야.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해야 할 뿐 아무런 묘안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순조로웠던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잘 지냈던가? 아내는 아이들에게 만족하며 행복해했고 나는 무슨 일이든 아내를 간섭하지 않은 채 아내가 아이들과 집안 살림에 전념하도록 내버려 두었지. 사실 상대가 우리 집 가정교사였다는 점은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니야. 볼성사나워 자기 집 가정교사를 쫓아다니다니. 어쩐지 진보하고 저속해. 하지만 그녀는 얼마나 멋진 가정교사였던가? 그는 마드무아젤 롤랑의 교활한 검은 눈동자와 미소를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래도 그녀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는 나 역시 아무 짓도 하지 않으려 했어. 그런데 더욱 나쁜 건 그녀가 이미 이 모든 일이 마치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달리 해답이 없었다. 지극히 복잡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온갖 문제에 대해 삶이 건네는 일반적인 대답만 있을 뿐이었다. 그 대답이란 그날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더 이상 잠으로 잊을 수는 없다. 적어도 밤이 올 때까지는 유리술병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삶의 꿈으로 있는 수밖에 없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속으로 혼자 말을 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색 명주로 안감을 댄 회식 할라트를 걸치고, 이 할라트는 실내복으로 이용되는 헐렁하고 긴 상의입니다. 할라트를 걸치고 허리끈을 대충 묶고는 떡 벌어진 가슴으로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그리고 뚱뚱한 체구를 걷더니 나르는 구부정한 두 다리로 평상시처럼 활기차게 걸으며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걷어올리고 요란스럽게 벨을 울렸다. 벨이 울리자마자 오랜 버시자 시종인 마트베이가 옷과 부츠와 전보를 들고 들어왔다. 마트베이를 뒤따라 이발사가 면도 도구를 들고 들어왔다. 관청에서 서류가 왔나? 전보를 받아든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거울 앞에 앉으며 물었다. 책상 위에 있습니다. 마트베이는 동정어린 눈빛으로 뭔가 묻고 싶은 듯 주인을 헐깃 쳐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교활한 미소를 덧붙였다. 상마차 주인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거울에 비친 마트베이를 힐끔 쳐다보았다. 거울 속에서 마주친 그들의 시선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잘 아는지 엿보였다.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묻는 듯 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정말 몰라서 그래? 마트베이는 모닝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한쪽 다리를 벌린 채 선량한 표정으로 알뜰 모를 듯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주인을 바라보았다. 일요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인님을 성가시게 하지 말고 공연히 헛걸음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아마도 그는 할 말을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마트베이가 우스갯소리로 주의를 끌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전보의 끝봉을 뜯은 후 언제나처럼 옷자를 짐작으로 정정해가며 전보를 읽었다. 곧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마트베이, 내 누이 안나 아르카지예브나가 내일 온다는 건? 그가 이발사의 포동포동하고 반질반질한 손을 잠시 멈추게 하고 말했다. 이발사는 길고 굽실굽실한 구레나루 사이로 장밋빛 길을 내던 참이었다. 고마운 일이군요. 마트베이가 말했다. 그는 주인과 마찬가지로 이 방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사랑스러운 누이 안나 아르카지예브나라면 부부의 화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트베이가 이 대답으로 자신이 그 방문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음을 넌지시 알린 것이다. 혼자 오십니까? 아니면 남편분과 함께 오십니까? 마트베이가 물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이발사가 윗입술 주위를 면도하고 있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마트베이는 거울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혼자 오시는군요. 위층에 방을 마련해 둘까요?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에게 어디에 방을 마련할지 물어봐.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마님에게요? 마트베이는 미심쩍은 듯 되물었다. 그래, 아내에게 물어봐. 여기 전보를 가져가. 그리고 아내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전해줘. 마음을 떠버리나 보군. 마트베이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주인님. 마트베이가 손에 전보를 들고서 부드러운 양탄자 위로 부츠를 뻐걱거리며 느릿느릿 방으로 돌아봤을 때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이미 세수를 하고 머리를 깨끗이 빗은 후 막 옷을 갈아입으려는 참이었다. 이발사는 이미 방에서 나가고 없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마님이 외출할 거라고 전해드리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인님이 좋으실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눈으로 실실 웃으며 이렇게 말하고는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주인을 응시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잠시 침묵했다. 잠시 후 그의 잘생긴 얼굴에 선량하면서도 다소 처량해 보이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자네 생각은 어때? 그가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며 말했다. 다 잘 될 겁니다, 주인님. 마트베이가 말했다. 잘 될 거라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거기 누구야?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문 밖에서 여자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예요. 강인하고도 경쾌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곰보 자국이 난 근엄한 얼굴이 문 뒤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보모인 마트로나 필리모노브나였다. 마트로샤, 무슨 일이야?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그녀를 향해 문 쪽으로 검을 옮기며 물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아내에게 전적으로 잘못했고 그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집안 사람들은 거의 모두, 심지어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의 둘도 없는 친구인 보모마저 그의 편이었다. 무슨 일이지? 그가 침울한 의조로 말했다. 주인님이 가서 한 번 더 용서를 빌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보기에도 딱할 정도죠. 게다가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주인님,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주인님 용서를 비세요. 어쩌겠어요. 썰매 타기를 즐기려면 이 말은 러시아 속담에 썰매 타기를 즐기려면 썰매를 끌어라가 있다. 즐거우면 수고가 따른다는 뜻이다. 그래, 하지만 아내가 용서해 주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인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알았어, 그만 가봐.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자, 그럼 옷을 입어볼까? 그는 마트베이 쪽으로 돌아서서 결연한 모습으로 할라트를 벗었다. 마트베이는 이미 준비해둔 투바시카를, 이 투바시카는 블라우스와 비슷한 러시아의 남성용 겉저고리입니다. 마트베이는 이미 준비해둔 투바시카를 무거운 지면향 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후후 불어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주인의 소중한 몸에 루바시카를 입혔다. 3. 옷을 갈아입은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몸에 향수를 뿌리고 루바시카의 소매를 반듯하게 편 후 익숙한 동작으로 담배, 지폐, 성냥, 2개의 줄과 장식이 달린 시계를 주머니마다 챙겨 넣었다. 그리고 비록 불행하긴 하지만 청결하고 향기롭고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경쾌한 자신을 느끼며 식당으로 갔다. 걸음을 뗄 때마다 다리가 가볍게 떨렸다. 식당에는 이미 그를 위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고 커피 옆에는 편지와 관청에서 온 서류가 있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테이블 앞에 앉아 편지들을 읽었다. 한 통은 몹시 불쾌한 편지였다. 발신인은 아내의 영지에 있는 숲을 매입하려는 상인이었다. 그 숲은 꼭 팔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내와 화해하기 전까지 그 문제에 대해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무엇보다 불쾌한 것은 그 때문에 아내와의 화해라는 다급한 문제가 금전적 이해관계와 얽혀버렸다는 점이다. 자신이 금전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이 이 숲을 매각하기 위해 아내와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 생각만으로도 모욕감이 일었다. 편지를 다 읽은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관청에서 온 서류를 가까이 끌어당겨 2가지 문제를 대충 검토하고 굵은 연필로 몇 군데 표시를 한 뒤 서류를 밀쳐놓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면서 눅눅한 조간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이 조간신문은 아마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아마도 안드레이 알렉산드로비치 크레예프스키가 발행하던 신문 골로스를 읽는 듯하다. 여론의 척도로 알려진 이 신문은 주로 자유주의파 공무원들이 보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눅눅한 조간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자유주의 신문을 구독했다. 그의 자유주의 성향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하는 정도였다. 사실 그는 학문, 예술,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 모든 분야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과 자신이 읽는 신문의 견해를 꿋꿋하게 고수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이 견해를 바꿀 때만 그도 견해를 바꾸었다. 아니, 그가 견해를 바꾼 것이 아니라 견해 자체가 그의 안에서 눈에 띄지 않게 변해갔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이런 유파도 어떤 견해도 선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유파와 견해가 그에게 찾아왔다. 그것은 그가 모자나 프로코토의 모양을 고르지 않고 남들이 입는 것을 따라 입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일정한 사회에 사는 그에게, 흔히 성년기에 발달하는 어떤 사유활동을 필요로 하는 그에게 견해를 갖는 것은 모자를 갖는 것과 똑같은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보수주의보다 자유주의에 더 애착을 가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주의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가 그의 생활 방식에 더 가깝기 때문이었다. 자유주의파 사람들은 러시아의 모든 것이 추악하다고 말했다. 사실 스테판 아르가지치에게는 빚이 많고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자유주의파 사람들은 결혼이 진부한 제도이므로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실 가정생활은 스테판 아르가지치에게 별 만족을 주지 못했고 그에게 거짓말과 허위를 강요했다. 이런 것들은 그의 천성에 전혀 맞지 않았다. 자유주의파 사람들은 종교가 그저 야만적인 부류의 국민들을 위한 굴레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암시했다. 사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짧은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발의 아픔을 견디지 못했고 이성의 삶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세에 대한 무시무시하고 과장된 말들을 읊조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유쾌한 농담을 즐기는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때때로 순진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면서 즐거워하곤 했다. 예를 들면 가문을 자랑하려거든 류리크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이 류리크는 바랑인 혹은 바랴크인으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 유랑민족의 족장 류리크는 그 주민들의 요청으로 노브고로드 공국을 세웠고 그리하여 고대 러시아 귀족의 조상이 되었다. 류리크 왕조는 862년부터 1598년까지 러시아를 통치했고 이후 로마노프 왕조가 이를 계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류리크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인류의 시조가 원숭이라는 것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는 식이다. 결국 자유주의 성향은 스테판 아르카지치의 습성이 됐고 그는 자기가 구독하는 신문이 머릿속에 일으키는 옅은 안객 때문에 그 신문을 점심 식사 후 피우는 씨가 한 대만큼 사랑했다. 그가 읽은 사설에는 급진주의가 보수적인 모든 요소를 삼키려 위협한다든지 당국이 혁명의 히드라를 진압할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든지 하는 말들이 오늘날에는 완전히 무의미한 개탄에 불과하며 오히려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진정한 위험은 상상이 만들어낸 혁명의 히드라가 아니고 진보를 가로막는 완강한 인습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재정과 관련된 또 다른 사설을 읽었다. 그 사설은 벤담과 미의를 언급하며 내각을 신랄하게 비꼬았다. 그는 특유의 민첩한 판단으로 그 모든 독설을 이해했다. 그는 각 독설이 누가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어떤 사건을 두고 나온 것인지 알아차렸고 이것은 언제나처럼 그에게 다소 쾌감을 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트리노나 필리모노브나의 충고와 집안의 불행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이런 쾌감을 독살하고 말았다. 그는 보이스트 백작이 소문대로, 이 보이스트 백작은 프리드리 페르디난트 폰 보이스트인데 작센 공국의 총리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상을 역임했다. 비스마르크의 정적으로 당시 언론에 자주 오르내렸다. 독일 헤센주의 주도인 비스바덴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고 보이스트는 1872년 2월에 비스바덴을 방문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는 보이스트 백작의 소문대로 비스바덴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소식, 앞으로는 백발이 없어지리라는 기사, 경륜 마차를 판다는 광고, 젊은 여인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읽었다. 그러나 이런 소식은 그에게 예전과 같은 잔잔한 풍자적 쾌감을 주지 않았다. 신문을 다 읽고 두 잔째의 커피를 비우고 버터 바른 흰 빵을 먹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끼에서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고는 넓은 가슴을 곧게 펴며 즐거운 듯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마음속에 특별히 유쾌한 일이 있어서 나온 미소가 아니라 원활한 소화가 불러일으킨 미소였다. 그러나 그 즐거운 미소는 곧 그에게 모든 일을 떠올리게 했고 그를 우울한 기분에 빠뜨렸다. 문 밖에서 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관로 속에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막내 아들 그리샤와
큰딸 타니아의 목소리임을 알아차렸다. 되는데 그리시아는 그레고리의 애칭이고 타니아는 타치아나의 애칭입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들고 가다 떨어뜨렸다. 내가 뭐랬니? 지붕 위에 승객들을 태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딸이 영어로 소리쳤다. 어서 주워. 모든 것이 엉망이로군.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생각했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마구 뛰어놀고 있으니 그는 문으로 다가가 아이들을 큰 소리로 불렀다. 아이들은 기차 삼아 놀던 귀중품 함을 내던지고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아버지의 애정을 독차지한 소녀가 힘차게 달려와 아버지를 끌어안고 언제나처럼 아버지의 목에 매달린 채 깔깔거리며 볼수염에서 풍기는 익숙한 향수 냄새를 즐겼다. 몸을 굽히느라 붉어진 그의 얼굴이 다정함으로 빛났다. 소녀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는 아버지의 목에 감은 팔을 풀고 도로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녀를 붙잡았다. 엄마는 어때? 아버지는 딸의 매끄럽고 보드러운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네는 소년에게 안녕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소년을 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언제나 둘을 똑같이 대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소년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차가운 미소에 미소로 답하지 않았다. 엄마요, 일어나셨어요. 소녀가 대답했다.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또 밤새 자지 않은 모양이군 하고 생각했다. 그렇구나. 엄마가 기분이 좋아 보이던. 소녀는 아버지와 엄마가 다툰 것, 어머니가 즐거울 리 없다는 것,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볍게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소녀는 아버지 때문에 얼굴을 붉혔다. 그도 곧 그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을 붉혔다. 몰라요. 엄마는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미스 구울과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가라고 했어요. 소녀가 말했다. 그래, 다녀와라. 단추로 키카. 이 타치아나의 애칭입니다. 단추로 치카. 아, 잠깐 여기 서 있어. 그는 여전히 소녀를 잡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어루만졌다. 그는 벽난로 위에서 어제 놓아둔 과자 상자를 꺼내 소녀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크림 과자를 하나씩 주었다. 그리샤는요? 소녀가 초콜릿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 그는 소녀의 자그마한 어깨를 한 번 더 어루만지고 귀 밑과 목에 입을 맞추고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마차가 준비되었습니다. 마트베이가 말했다. 그런데 청혼을 하러 온 부인이 있습니다. 마트베이가 덧붙여 말했다. 오래 기다렸나?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물었다. 30분 정도 됐습니다. 손님이 오면 곧장 알리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커피 드실 시간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마트베이는 도저히 화를 낼 수 없을 만큼 친근하고 허물없는 말투로 대답했다. 어서 들어오라고 해. 오블론스키는 화를 버럭 내며 이마살을 찌푸렸다. 청혼을 하러 온 이등대위 부인 칼라니나는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을 부탁했다. 하지만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여느 때같이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그녀의 말을 중간에 가로막는 일 없이 주의 깊게 다 듣고는 누구에게 어떻게 의뢰해야 할지 상세하게 조언해 주었다. 심지어 큼직하고 또박또박하고 길게 느린 듯한 아름다운 필체로 그녀를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보낼 소개장까지 민첩하고 유리하게 써주었다. 이등 대위 부인을 보낸 후 스테판 아르카디치는 모자를 잡고 뭘 잊은 게 없나 하면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잊고 싶었던 아내의 일 말고는 아무것도 잊은 것이 없었다. 아, 그렇지.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 침울한 표정이 떠올랐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내면의 목소리가 아내에게 갈 필요가 없다고, 그 속에는 허위 외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고, 그들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에게 속삭였다. 그녀를 다시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매력적인 여자로 만들 수도, 그를 사랑할 능력도 없는 노인네로 만들 수도 없기에 이제는 허위와 기만 외에 그 무엇도 나올 수 없다. 하지만 허위와 기만은 그의 천성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야. 상황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 그는 용기를 복도들에 애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가슴을 쫙 펴고 담배 한 겹이를 꺼내 불을 붙여 두어 먹은 빤 뒤 진주조개 재떨이에 담배를 던지고는 빠른 걸음으로 어물한 응접실을 지나 아내의 침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4. 방 안가 가득 흩어진 물건들 틈에서 한때는 풍성하고 아름다웠지만 어느새 숙취 주르던 머리칼을 따 뒤통수에 고정한 다리아 알렉산드로보나가 얇은 상의를 걸친 채 무언가를 꺼내느라 활짝 열어젖힌 속옷장 앞에 서 있었다.
겁에 질린 듯한 커다란 눈이 바짝 이어인 얼굴 탓에 푹 붉어져 보였다. 남편의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문을 가만히 응시하며 딱딱하고 멸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려 부질없이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싫었고 눈앞에 닥친 남편과의 만남을 피하고 싶었다. 그녀는 지난 사흘 동안 이미 10번이나 시도했던 일을 막 하려던 참이었다. 아이들과 자신의 물건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역시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전에도 그랬듯 지금도 그녀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을 벌주고 모욕을 안기고 자기가 받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떠날 거라고 줄곧 다짐하면서도 자기가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떠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를 남편으로 여기고 사랑하던 습관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집에서도 5 아이들을 간신히 돌보는 처지에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이들의 형편이 더 나빠질 거라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사흘 동안 막내 아들은 상한 수프를 먹어 탈이 났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제 저녁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속인 채 물건을 챙기며 떠날 것처럼 굴었다. 남편을 발견한 그녀는 속옷장 서랍에 손을 집어넣고 무언가를 찾는 척 하다가 그가 바짝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딱딱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절망과 고통을 드러내고 말았다. 돌리, 그가 자꾸 소심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목을 움츠린 채 불쌍하고 순종적인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생기와 건강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생기와 건강함으로 빛나는 그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래, 그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야.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이 다정한 태도는 정말 역겨워. 남들은 이 다정한 성격 때문에 그를 좋아하고 칭찬하지. 하지만 난 그의 이런 다정함을 혐오해. 그녀의 입이 굳게 닫혔다. 창백하고 신경질적인 얼굴의 오른뺨 근육이 바르르 떨렸다. 무슨 일로 왔어요? 그녀는 빠른 어조로 그러나 그녀답지 않은 가슴에서 울리는 듯한 저음으로 말했다. 돌리.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그녀를 불렀다. 안나가 오늘 이곳으로 출발한다는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녀를 맞을 수 있겠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돌리. 나가요. 나가라고요. 어서 나가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소리쳤다. 마치 그녀의 외침은 육체의 고통에서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아내를 생각하는 동안 태연하게 있을 수 있었다. 마트베리의 말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기대할 수 있었고 그래서 편안하게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체념과 절망 어린 목소리를 듣자 목구멍에는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숨이 막혔고 눈동자에 눈물이 아른거렸다. 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 돌리, 제발 정말이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흐느낌이 그의 목구멍을 막았다. 그녀는 속 옷장을 쾅 닫고 그를 쳐다보았다. 돌리,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오직 한 가지 용서를 빌 뿐이야. 용서해 줘. 생각해봐. 정말로 지난 9년의 생활이 한순간, 단 한순간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그녀는 가만히 서서 눈을 내리깔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며 그의 말을 들었다. 마치 그가 어떻게든 그녀의 의심을 풀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다. 한순간, 마음을 빼앗긴 단 한순간, 그는 계속 말을 잇고 싶었다. 하지만 이 말에 육체적인 고통이 엄습하기라도 한 듯 그녀의 입술은 다시 꽉 다물렸고 오른쪽 뺨 근육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나가요.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요. 그녀는 다시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을 빼앗겼던 구역질을 일으켰던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얘기를 꺼내지 말아요. 그녀는 방에서 나가려 했다. 그러나 몸이 휘청거리는 바람에 의자의 등을 잡고 몸을 지탱했다. 그의 얼굴이 넓어지고 입술이 부풀어 오르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돌리,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 애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잘못했으니 날 벌하고 내게 속죄할 기회를 줘.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돌리 용서해 줘. 그녀는 앉았다. 그는 그녀의 무겁고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그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기다렸다. 여보,
당신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건 아이들과 놀 때뿐이에요. 하지만 난 늘 아이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모두 끝이라는 것도 알아요. 이 말은 아마 그녀가 지난 사흘 동안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 문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여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고마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혐오를 드러내며 몸을 피했다. 난 늘 아이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것이 아이들을 위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아야 할지, 방탕한 아버지와 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지. 그래요. 방탕한 아버지와 함께요. 자, 말해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과연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고요. 말해봐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내 남편, 내 아이들의 아버지가 자식들의 가정교사와 불륜을 저지른 뒤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처량한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점점 아래로 떨어뜨렸다. 더럽고 혐오스러워요. 그녀는 점점 더 흥분하며 외쳤다. 당신의 눈물은 그저 물일 뿐이에요.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당신에게 심장도 없고 고결함도 없어요. 당신은 내게 역겹고 더럽고 낯설고 그래요. 낯설어요. 그녀는 자기가 들어도 소름 끼치는 이 낯설다라는 말을 고통과 악의에 찬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악의가 그를 위협하고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연민이 그녀를 자극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가 그에게서 본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동정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안 돼. 아내는 날 증오하고 있어. 아내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끔찍한 일이야. 끔찍해. 그가 말했다. 그때 다른 방에서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마도 바닥에 넘어진 모양이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문득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잠시 후 정신을 차렸다. 마치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은 것 같았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아내는 분명 내 아이를 사랑하고 있어. 그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그녀의 낯빛이 변한 걸 알아채고 생각에 잠겼다. 나의 아이를. 그런데 어떻게 날 미워할 수 있지? 롤리, 한마디만 더. 그가 그녀를 뒤따라가며 말했다. 당신이 날 따라오면 하인들을 부르겠어요. 아이들도 부를 거예요. 모두에게 당신이 비열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난 당장 이 집을 나갈 테니 당신은 여기서 당신의 정부와 살아요.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한숨을 내쉬고는 얼굴을 닫고 조용한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마트베이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그럴 가능성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걸? 정말이지 끔찍해. 게다가 소리를 지르다니 저속하기 짝이 없어. 그는 아내가 소리를 질러대던 모습과 비열한 사람이니 정분이 하는 말들을 떠올리며 속으로 혼자 말을 했다. 아마 하녀들도 들었겠지. 끔찍할 정도로 진부하군. 끔찍해.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잠시 혼자 서 있다가 눈물을 닦고 숨을 몰아쉬고 가슴을 쫙 펴오고는 방에서 나갔다. 마침 금요일이어서 식당에는 독일인 시계공이 시계 태엽을 감고 있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이 꼼꼼한 대머리 시계공에 대해 자기가 만든 농담을 떠올리며 씩 웃음을 지었다. 그는 시계 태엽을 감는 일을 위해 저 독일인의 몸에도 평생 태엽이 감겨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멋진 농담을 좋아했다. 뭐 잘 되겠지. 그나저나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참 멋진 말이야. 써먹기에 좋은 말인걸? 그는 생각했다. 마트베이! 그가 소리쳤다. 자네와 마리아는 안나 아르카지예브나가 묵을 수 있도록 소파가 있는 방을 잘 정돈해 두도록 해. 그는 자기 앞에 온 마트베이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외투를 입고 현관을 나섰다. 식사는 집에서 하지 않으십니까? 주인을 배웅하던 마트베이가 말했다. 상황을 봐서 자 당장 쓸 돈이야. 그는 지갑에서 10루블을 꺼내주며 말했다. 충분한가?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이 돈으로 어떻게든 해봐야죠. 마트베이는 마차 문을 닫고 현관 계단으로 물러섰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 사이 아이를 달래고 있다가 마차 소리로 남편이 나간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이곳은 그녀가 번거로운 집안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이곳을 나서는 순간 곧 집안의 걱정거리들이 그녀를 애워쌌다. 지금만 해도 그녀가 아이들 방으로 간 그 짧은 동안에
영국인 여자와 마트로나 필리모노브나가 그녀에게 몇 가지 질문거리를 갖고 왔다. 하나같이 미뤄둘 수 없고 그녀만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 산책을 나갈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입힐까요? 우유를 먹일까요? 말까요? 다른 요리사를 구하러 사람을 보낼까요? 말까요? 날 좀 내버려둬. 그녀는 침실로 돌아와 조금 전에 남편과 이야기한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깡마른 두 손을 맞잡은 채 조금 전에 대화를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다. 뼈마디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지가 헐겁게 내려왔다. 그녀는 생각했다. 가버렸어. 하지만 그 여자와는 어떻게 끝낸 걸까?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닐까? 왜 그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아니야.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어. 설사 한 집에 산다 해도 우리는 남남이야. 영원히 남이라고. 그녀는 끔찍하게 들리는 이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계속 되풀이했다. 이럴 수가.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데. 정말이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젠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혹시 예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장 끔찍한 건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미쳐다 끝맺을 수 없었다. 마트로나 필리모노브나가 문틈으로 몸을 쑥 내밀었기 때문이다. 이제 저희 오라버니를 불러오라고 분부를 내려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오라버니는 적어도 음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제처럼 6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 지금 내가 나가서 지시를 내릴게. 그건 그렇고 신선한 우유를 가져오도록 사람을 보냈어. 그리하여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그날의 집안일에 몰두하며 잠시나마 자신의 슬픔을 가라앉혔다.